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방송인이자 숙명여대 교수 이다도 씨가 한국인 전 남편이 이혼 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신상을 공개했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인인 이다도 씨가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는 분명 꺼려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이다도 씨를 직접 만나 그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란의 법안이죠. 차별금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에서 지난 6월 29일 발의됐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내용과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취재했습니다. 그 밖에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방송인 겸 숙명여대 교수인 이다도 씨의 전 한국인 남편 A씨가 이혼 후 10년 동안 단 한 푼도 주기로 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됐다는 소식을 지난 26일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인이자 대학 교수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다도 씨가 부끄러워할 일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는 분명 꺼려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장한지 기자가 이다도 씨를 직접 만나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과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51살인 이다도 씨는 29년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 제2의 고국이자 고향이었고 지난 1993년엔 한국인 남편 A씨를 만나 가정도 꾸렸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단꿈만 있던 건 아니어서 남편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고 2010년 4월 법원은 이다도 씨를 두 아들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흘렀고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판결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서 애들을 키우게 됐고 다행히 애들이 너무 착해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왔고 열심히 살아왔고 이젠 그때 이혼했을 때 그때 당시에 12살도 5살밖에 안 되었던 애들이 이젠 24살, 17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판결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법원은 이다도 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전 남편에게 아이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아이들의 친부는 단 한 번도 이다도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판결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양육비 그동안 양육비를 받아본 적 없고요. 애들이 그것도 양육비만큼 중요한 거 아빠한테서 연락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무관심. 그래서 물론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괘씸하고 야속한 마음, 아이들 아빠가 저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지난 2015년 이다도 씨는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지급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 전 남편은 베트남으로 출국해버렸고 이다도 씨는 얼마 전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건 맡은 변호사님하고 통화해보니까 기각되었어요. 미안하다고 기각되었어요. 이유가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리 통보하더라도 뭐가 좀 보내도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고 애초 이혼 결정문에 따르면 10년 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는 1억 1,140만 원. 돈도 돈이지만 이다도 씨는 법이 이럴 수 있나, 법은 누구 편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 부모 주소로 다양한 동보라든지 편지 등등등 보내는데도 일부러 아무도 받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결국 기각되었고요. 그럼 그때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솔직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분명히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니 주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다도 씨는 말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한부모 가정의 열의 8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비 지급 후진국입니다. 결과 들어보니까 많이 속상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상황 속으로 빠진 사람들이 뭐 80% 이상 되는 거죠. 결국 저 혼자 아니거든요. 그동안 날마다 쉽지 않았어요. 다만 저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어려웠다면 다른 사람들 그만큼 없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역시 많이 속상하게 되었고요. 군대 갈 때가 된 큰아들과 병역의 의무에 대해 얘기하다 한국 사람인 아빠가 대한민국이 아이 둘 키우는 싱글맘 엄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큰아들의 엄마를 위한 항변도 이다도 씨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군대 갈 나이예요. 자기 아빠도 곁에 없고 소리도 없고 지키친 적도 없고요. 국가 위해서 가달라고 부탁해도 국가? 제가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 봤어요, 옛날엔. 여태까지 국가가 우리 위해서 뭐 했어요? 그럼 마음 무너졌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뭐 대답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했거든요, 감정 훈련. 안 돼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미력이나마 함께하기로 한 것은 이런 지난 10년간의 모든 경험들이 더해져 나온 선택이자 결정입니다. 사실 제가 시끄럽게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번거롭게 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절대로. 다만 알고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진 우리가 혼자 아니거든요. 결국 더욱더 심각한 상황 속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뒤에 결국 애들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결국 이 나라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애들 그래도 기본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이런 애들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겪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일이라는 게 그래서 더더욱 연대를 통한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 이다도 씨의 말입니다. Bad Fathers 사이트, 저도요 사실은 그 사이트 대해서 맨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어떻게 사람 얼굴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튼튼한 법 대신 했으면 이런 거 필요 없을 텐데. 프랑스인에게 비친 한국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 이다도 씨는 엄격한 법제도 마련과 집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대신 역시 그러니까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한테 돈 지급하고 그리고 이 빚이 더 이상 애들 아빠 사이에 아니면 엄마 사이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국가하고 관련된 빚이라 다른 뜻대로 진행되거든요. 조금 더 엄격해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양육비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라는 이다도 씨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서 국가가 여기서 관심 당연하게 가져야죠. 개인 사건 아닙니다. 개인 일도 아니에요. 동정 부탁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애들에 대해서 우선 무조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해외 출국 금지, 형사처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강화법이 발의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선 20대 국회보다 좀 더 큰 폭의 진전이 있을까요? 이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0일 20대 국회 회기 종료를 며칠 앞두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를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58석에 찬성 158표, 반대와 기권은 0표인 만장일치 통과였습니다. 그동안 가정 문제나 이혼한 부부 사이 문제로만 간주되어 왔던 양육비 문제에
국가가 개입할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선 어쨌든 일정 부분 진보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런 그 문제를 알려서 인식의 전환도 가져오고, 약간 그 부분이 이제 대법원이든 국회든 이제 문제점을 하게 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았습니다. 애초 발의된 법안들에 담겨있던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 금지나 신상 공개, 형사처벌 등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결과적으로 모두 빠졌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이견이 있거나 다른 법안들과 충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미리 포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을 발급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 빠졌고요.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과하게 다른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인권을 너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만성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운전면허 정지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자의 78.8%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답한 양육자가 73.1%에 달했습니다. 이런 미지급자 상당수가 배째라식으로 나오거나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심지어 해외로 나가버리는 경우까지 있는데, 국내 운전면허 정지 정도로 양육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냐는 지적입니다. 선진국에서 하는 대로 출국을 금지한다든지 여권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도입이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그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서는 미흡한 측면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출국 금지는 생계곤란도 아니고 이른바 악질적 미지급자들의 국한되는 제도이니만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게 여행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상 아니면 정말 그 채무 이행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어느 정도는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금전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또 반증이 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 조치가 도입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지난 25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명단 공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두루 담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려야 하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여권과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등은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형사처벌하는 야당인 통합당에서 양육비 관련 법안을 먼저 발의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서 받아내는 법안을, 역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이번 주 내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양육비 지급 미이행과 관련한 법안 2개를 제출할 예정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사실상 그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이고 아동을 학대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 모두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와 협조를 통해 조속하고도 실질적인 법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앞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해외 출국 금지가 왜 필요한지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오히려 열에 2건밖에 안 되는 비정상의 일상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이렇게 받기가 어려운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양육비 미지급 해결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출신 강효원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부모 가정 18이 받기로 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태에 대해 강효연 변호사는 무엇보다 양육비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습니다.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의식이 양육비는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없으시고 양육비를 주면은 이게 아이한테 쓸 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고 오히려 이제 양육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자발적인 지급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양육비가 주기 싫은 돈, 아까운 돈 취급을 받다 보니 이는 다시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한 여러 탈불법적인 행위들로 이어집니다. 아니면 정말 자기도 살 형편이 안 되시거나 근데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거든요. 근데도 주지 않으시고 결국은 강제집행할 때 강제집행도 잘 안 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탈법적인 수단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뭐 급여도 자기 명의로 받지 않거나 뭐 사업장, 개인 사업자 명의도 다른 사람 뭐 이모나 고모 명의로 해놓다든지 무엇보다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면 대응할 수단이나 방법이 마땅치 않은 점도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비양육자가 고의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주소도 자기 주소를 안 해놓고 지인들 주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법원의 절차를 빌릴 때는 일단 뭐 소장이라든지 신청서가 그 집에 송달이 되어야 되는데 송달부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이행명령이든 감치 신청이든 이런 게 그래서 실익이 없을 때가 좀 많아요. 네. 소송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거기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작정하고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면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양육자가 개인적으로 뭘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습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20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법에 해외 출국 금지가 빠진 걸 강효연 변호사가 아쉬워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출국 금지가 조금 아쉬웠어요.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도 출국 금지는 제외가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양육비를 안 주면서도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 않나. 강효연 변호사는 나아가 출국 금지 등도 결국은 양육비는 개인 간의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닌 아동 생존권이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곳은 이미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여권을 취소시키고 당연히 출국도 못하게 되는 그런 법안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이제 양육비 미지급이랑 출국 금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그 사람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은 사실 없었던 거죠. 결국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인데 이 지점에서 국가의 역할,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강효연 변호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원 절차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건 어디까지나 개인이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뭐 양육비를 강제하도록 하는 거는 개인의 수준의 문제인 거고 만약에 이렇게 제도처럼 운전면허 취소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 출국 금지, 신상 공개 이런 게 제도적으로 되면 행정적으로 강제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을 국가가 대신 해줘.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어 있거나 추가로 더 발의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국회의 실행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17대, 18대, 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란의 법안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오늘 로투데이에선 차별금지법 얘기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내용과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신세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학력,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진보정당 창당 이후 권영길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바 있고 저 역시 앞장서 노력해왔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발의하게 돼서 뜻깊습니다. 법안에 적시된 차별금지 사유와 대상은 모두 23개에 이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및 예방하겠다는 것이 법안 취지입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의 권리가 소외되고 배제될 때 함께 배제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차별은 인간의 불가침한 존엄성을 부정합니다. 차별은 혐오와 폭력의 숙주입니다. 그 누구도 약자이며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뿐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마저 소외시키는 공동체의 적입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차별금지 대상 가운데 하나인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즉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주된 이슈로 제기됐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20대 국회에선 법안을 발의조차 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런 동성애 옹호 논란과 관련돼 있습니다. 일단 심상정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 또는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비판한다고 처벌하는 그런 법안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나 설교의 자유를 심지어는 이제 탄압한다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혼 합법화법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안에는 결혼 조항은 없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또 이 차별금지법은 모든 개인의 그 자체로서 존엄하고 존중돼야 한다는. 그럼에도 정의당이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의원 신유가 휴대폰엔 항의 전화와 문자 폭탄이 쏟아졌고 항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이제 많은 문자 메시지, 폭탄, 그리고 전화, 그리고 뭐 저희 의원실은 또 방문도 하셨고요. 또 제주옥구에는 또 전단도 배포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하나의 진통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차별과 배제 속에서 고통받아온 우리 사회의 수많은 시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은 기꺼이 이런 그 사회적인 압력을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서 나가고 또 오해를 풀고 설득하고. 실제 이런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과 저항에 정의당은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수 10명을 채우기 위해 정의당 의원 6명 외에 4명의 의원을 더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고 가까스로 10명을 채워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이 과정에 법안 발의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 2명 등 4명에게 쏟아질 항의와 문자 폭탄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 발의 당일까지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고육지책까지 뒀습니다. 정의당에서는 21대 총선을 치르면서부터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취지의 사실이었지만 함께 발의하시는 내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기준들 이것들을 미리 공개해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찬성할 수도 반대하기도 애매한 뜨거운 감자 차별금지법.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새 대통령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건 이번이 8번째입니다. 법안은 하지만 늘 엄청난 사회적 논란과 공방만 벌이다 번번이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정의당의 동참 촉구에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호응할지 이전과는 달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동성애입니다. 앞선 17, 18, 19대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이 접점을 찾지 못한 측면이 큽니다. 동성애 옹호나 조장은 안 된다는 비판과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이 접점은 없는 걸까요? 이와 관련 서울 이태원에서 이른바 게이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동성애 혐오와 비하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신세아 기자가 이태원을 둘러보며 상인 등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 킹클럽 입구엔 집합금지 명령문이 2달 넘게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 이후 이태원은 그전에 생기와 활력을 잃은 좀비의 거리가 됐다는 것이 인근 상인들의 말입니다. 이제 개포는 본 적 있지. 손님 많이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지금은 뭐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이 거리가 좀비의 거리. 좀비의 거리.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예 안 돼요. 장사가. 낮이고 밤이고 뭐 사람 보기도 힘들어요. 의도하진 않았다 해도 원망 비슷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논다고 코로나에 걸린 것도 걸린 거고 여기저기 다 퍼나르는 바람에 이태원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됐다는 비판입니다. 저거들이 오가고 퍼져나고 저거들이 다 나갔잖아. 이제 요 사는 사람은 그 걸린 사람 하나도 없다. 다 조심해가 댕기고 뭐 요 동네 이태원 요 하나도 걸린 사람 없다. 그런데 뭐 맨날 하면 이태원 뭐 어쩌고 뭐 이태원 뭐죠. 그러니까 누가 오겠어. 그런 게네 그 석 달째 그제 집시도 못 줘. 이런 비판은 동성애자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인식과 맞물리면서 성소수자 자체에 대한 비판과 혐오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게이로 낙인 찍어 이른바 신상이 공개적으로 털리는가 하면 인터넷엔 싹 다 잡아다가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다. 정말 더럽다는 식의 혐오와 비하가 난무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런 식의 비난과 비하에 대해 일단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해는 해요. 그럴 수 있다. 네.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반면 성소수자에 대한 응원과 연대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집합 금지 명령문이 붙은 킹클럽, 군데군데 간략한 메시지를 적어놓은 조그만 메모들이 눈에 띕니다. 뭉칠수록 강해져요. 혐오를 멈추고 연대의 힘으로 이겨냅시다. 응원을 더하고 책임은 같이 나눌게요. 무엇보다 너무 자책하지 말기를 등의 내용들입니다. 그중엔 나 끼마려워 같은 알 듯 모를 듯한 문구들도 눈에 띕니다.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성소수자는 뭐 그렇게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보통 일반 사람하고 틀리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겠죠. 저는 뭐 그거는 어차피 본인들 그런 성향인 거니까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쩌다 성소수자, 동성애자가 됐나 하는 식으로 미워는 안 하는데 안타깝다는 식의 반응도 있습니다. 조금 그래요. 좀 똑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다가 안타까워. 반면 동성애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로 용납이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범죄거든요. 만약에 지금 리포터가 만약에 이제 이제 자녀들이 딸이나 아들이나 누가 데리고 와서 뭐 예를 들어 딸이 딸 데리고 와서 우리 며느리입니다 하면 찬성하시겠어요? 힘든 게 아니라 용납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용납이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와 혐오를 멈추고 연대의 힘으로 이겨냅시다라는 양 극단 사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선 맹목적 반목이나 대립이 아닌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공론화가 우선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가 어쨌든
인권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우리 사회에 있고, 그리고 이게 극단적으로 대립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 토론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잘못된 정보를 또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입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산적이고도 합리적인 토론과 공론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국내 보톡스 1호인 메디톡신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회사인 메디톡스와 정현우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하는 추가 집단 소송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하고 관련 내용을 위조한 서류를 관계당국에 숨긴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하락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인데 법률방송이 해당 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메디톡스 소송 관련한 뉴스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사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메디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소장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메디톡스와 정현우 대표이사 등 4명입니다. 원고들은 메디톡스 주식을 취득했다가 전량 매도하거나 일부를 매도하고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보톡스로 통칭되는 보툴리늄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시판한 국내 보톡스 1호 제조회사입니다. 메디톡신은 근육경직 등 치료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주로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에 사용됩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식약처 허가 3년 뒤인 2009년 코스닥에 상장된 뒤 주가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한때 주당 78만 원까지 찍었다가 이후 조정기를 거치며 올해 초엔 30만 원 후반대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7일 식약처가 메디톡신 시험 성적서가 조작됐다며 해당 제품 세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메디톡신 주가는 급전직하했습니다. 식약처 발표 직후 10만 1,100원까지 떨어졌던 메디톡스 주가는 일정 부분 회복되긴 했지만 어제 기준 14만 5,6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초 39만 2,900원까지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3분의 1 토막 수준이 난 겁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허위 공시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4월 우선 1차로 집단 소송을 냈고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이후 피해자들을 더 모으고 그동안 전개된 상황을 반영해 2차 집단 소송을 지난달 18일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메디톡스의 경우에도 이 여가를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좀 잘못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행위들을 깊이 있게 검토한 뒤에 현재 일단 소장은 제출이 됐고요. 2차례에 걸쳐서 제출이 됐고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해 지난 4월 잠정 제조, 판매, 사용, 중지 결정을 내렸던 식약처는 지난달 18일엔 해당 품목에 대해 정식으로 허가 취소 처분했습니다. 메디톡스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는 것이 식약처 발표 내용입니다. 식약처는 더불어 메디톡스의 또 다른 제품인 이노톡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조 업무 정지 3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1억 7,4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조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상대 집단소송 소장 이와 관련 메디톡스의 이와 같은 행위가 수년간 계속되었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업무상의 실수가 아니고 메디톡스와 정현우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는 게 피해자 소송 대리 법무법인의 주장입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이에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들은 공동 불법 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며 피고들의 공시 내용을 신뢰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 메디톡스가 사실을 제대로 밝혔다면 메디톡스 주식을 사지도 않았을 것이고 손해를 볼 일도 없었을 테니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메디톡스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이 투자한, 사실 이 투자한 자금들이 은퇴 자금이라든가 노후 자금 굉장히 소중한, 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재산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배상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메디톡스 측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 사실관계나 법리는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아직 구체적 소송 가액과 참여자 수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3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번 학기 내내 오프라인 수업을 못하고 원격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와 관련 사립대와 국공립대를 망라한 전국 46개 대학교 3,500여 명의 학생들이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등록금 반환 청구 집단 소송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 내용과 법리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법원에 접수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소장은 하나가 아닌 두 개입니다. 법리를 충실하고 촘촘하게 하기 위해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을 나눠 소장을 각각 작성했습니다. 46개 대학을 학교별로 보면 실기와 실습이 위주인 개원예대가 495명의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해 단일 대학으로는 참가자가 가장 많습니다. 뒤를 이어 홍익대 356명, 이화여대에서 310명의 학생들이 소송에 동참했고 숙명여대가 293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대는 188명의 학생들이, 서강대는 156명의 학생들이, 고려대는 23명의 학생들이 각각 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 가운데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이번 집단소송에서 일단 빠졌습니다. 청구 금액은 정부에 대한 위자료 10만 원 포함, 사립대학은 110만 원, 국공립대학은 50만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대학생의 학습권, 교육권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인 대학과 교육부에서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이다. 등록금 반환 소송의 피고 대학과 대한민국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란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있게 응답한 두 개의 소장 가운데 사립대학을 상대로 한 소장입니다. 소장은 크게 피고 학교법인과 원고 학생들과의 법적인 관계, 대학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와 채무 불이행, 이에 따른 대학의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할 일을 다하지 않은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피고 학교법인과 원고들과의 관계를 사법상 재학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장은 다른 사법상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학교법인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그러면서 피고 학교법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로 학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업 제공의 의무, 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의 제공, 그리고 학생활동의 지원 등을 들고 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들이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소장은 적고 있습니다. 먼저 원격 수업 관련 소장은 우리 고등교육법은 원격대학과 일반대학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일반대학은 강의실 수업을 기반으로 설립, 운영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그러면서 교수와 학생 상호 간 소통이 제한되고 즉각적 질의와 응답, 토론이 불가한 원격 수업으로는 대학 교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온라인 수업도 규정 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몇 년 전 촬영한 강의 영상을 그대로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양과 질에 있어 모두 기준 미달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공계나 예체능의 경우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전반적으로 원격 수업으로 인한 원고들의 학습권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는 겁니다. 한글 파일로 강의 내용을 올리고 그냥 뭐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영상도 한 10분에서 20분 내외인 영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뭔가 배우는 것 같지 않은? 같은 취지로 피고 학교법인은 시설 제공과 학생 활동 지원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학생들은 수업 이외 학술 활동이나 과외 활동 등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소장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이에 피고 학교법인은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고 등록금에 포함된 실험 실습비 및 시설 사용료도 지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에 대해선 일단 100만 원씩을 청구하면서 소장은 산정 근거 및 구체적 액수는 추후 각 피고 학교법인의 예결산 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추후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면 수업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원격 수업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장은 이와 함께 교육부가 교육기본법에 따른 원격 수업 운영 점검 의무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대책 마련에 전혀 나서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만 원을 아울러 지급할 것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을 상대로 한 소장에선 1학기 대면 수업의 부재에 따른 본질적 교육 미제공과 함께 국립대학교 필요 운영 경비 국고 부담 원칙 등을 들어 5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인건비와 같은 기존 고정 비용 외에 원격 수업을 위한 추가 비용이 더 들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등록금을 반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상 초유의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앞으로의 전개와 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취지와 내용 앞서 리포트에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일반 대학생이나 시민들은 등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거리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생들은 원격 온라인 수업의 질이 오프라인 교실 수업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고등학교 인터넷 강의보다 못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확실히 아깝죠.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도 고등학교 때에서 들었던 강의의 수준이랑 지금 대학교 와서 듣는 강의의 수준이 많이 다르고 또 대학교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강의 수준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사이버 강의로 교수님이 영상 찍어서 올리시고 직접 이렇게 교정을 못 받으니까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실력도 이렇게 느는 거를 잘 모르겠고. 일단 수업하는 것 자체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좀 불편함이 좀 커서 그래요. 크든 적든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반환해줘야 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반환해줘요. 뭐 전액 환불까지는 솔직히 좀 대학 사정도 있으니까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장학금이라도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남녀노소를 떠나 대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수업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학원 같은 경우에도 수업 안 하면 수업료 안 내거든요. 아이들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받지 않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서비스를 받은 만큼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반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환 액수에 대해선 받은 등록금의 절반 정도는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가 등록금 반환 대학에 세금을 지원하는 데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전액은 반납 안 하더라도 일정 금액은 좀 많이 낮추거나 뭐 70%나 50% 낮추거나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첫지만해서 대학들이 그건 자기네들이 스스로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가장 좋은 거는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측은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그동안에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잖아요. 아이들보다. 세금이 지금 너무 많이 나가는데 거기까지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 대학 쪽에 좀 푸시를 넣어서 거기서 잘 조정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국 대학생 학생회 네트워크는 5만 명 넘는 대학생들과 함께 설문조사와 서명운동, 시국선언, 농성, 행진 등 지난 5개월간 학습권 침해와 등록금 반환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들은 교육부도 대학들도 묵묵부답, 아무런 응답이 없어 집단소송이라는 마지막 방법을 내게 됐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전대넷 설문조사 결과 99%의 학생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평균값은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7월 3일) 오늘은 지난 2008년 스페인의 국제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에 만들어진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입니다. 로투데이는 오늘 플라스틱 비닐봉투 얘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마켓에 가면 대부분 특별기획이니 초특가니에서 2+1, 5+1 이런 식으로 같은 상품을 여러 개 재포장해 한 묶음으로 팔고 있는데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번 달부터 이런 재포장을 금지하려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실행을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매장 진열 때마다 같은 상품을 여러 개 담아 재포장한 상품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같은 상표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들이 비닐봉지에 재포장돼 판매되고 있고 두유는 5개의 +1이라고 해서 6개를 한 묶음으로 재포장해 팔고 있습니다. 무료 증정이라는 문구가 유혹적입니다. 우유 역시 특별기획이라는 이름으로 2개를 한 묶음으로 재포장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이런 제품들 많이 팔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되세요? 일단 눈길이 한 번 더 가게 되겠죠. 냉동식품도 마찬가지로 초특가라고 해서 웬만한 상품들은 거의 1+1으로 묶어서 팔고 있고 식료품뿐 아니라 물티슈나 휴지 등 대부분의 생필품들이 여러 개를 하나의 큰 제품으로 묶어 재포장해 팔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죠. 어떤 하나 가격에 2개를 살 수 있다는 거. 2+1도 있던데. 여러 개를 한 대 재포장해 할인해 파는 방식, 완전히 익숙해진 마케팅이고 풍경인데 문제도 있습니다. 재포장에 쓰이는 재료가 대부분 플라스틱 비닐봉지여서 불필요한 생활 쓰레기가 양산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쓰레기 막 이거 분리수거해야 되고 저도 웬만한 그런 거 사면은 풀고 갈 수 있을 때는 그냥 풀어놓고 가요. 그냥 알맹이만 들고. 너무 집에 가면 막 그게 다 쓰레기잖아.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경부는 이에 지난 1월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형마트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선 제품 재포장을 금지하는 이른바 재포장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규칙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포장 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이게 오히려 혼선만 키우며 여론에 불을 질렀습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입니다. 1+1, 2+1 등과 같이 판촉을 위해 포장된 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경우는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촉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엔 재포장이 아니라며 하나에 2,000원 판매 제품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만 보면 같은 비닐 포장이어도 2,000원짜리 2개를 묶어 4,000원 제값에 팔면 재포장이 아니고 3,900원으로 100원이라도 깎아서 팔면 법에서 금지하는 재포장이 되는 황당한 결론에 이를 소지가 다분합니다. 일부 언론에선 재포장금지법이 아니라 할인금지법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환경부가 기네스북 등재를 노립니까? 드디어 나라가 미친 겁니까? 라는 원색적인 비아냥 청원이 올라왔을 정도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환경부는 애초 공장에서 묶음 포장으로 나온 제품은
개별 제품 위에 다시 포장이 되어 있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들끓는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재포장금지법 시행을 일단 내년 1월 1일로 5개월 연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금지법이 환경부의 미숙한 가이드라인 발표로 여론 반발만 자초하며 일단 내년 1월 1일로 시행이 미뤄졌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토론회엔 혼선과 논란을 자초한 환경부 홍정기 차관도 왔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장한지 기자가 토론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토론회에 온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재포장금지법 추진 과정에 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은 일단 인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관련 업계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서 금년 1월에 포장규칙을 만드는 바가 있고 그것을 6개월간의 기간을 거쳐서 7월에 시행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이 서로 간의 이 어떤 소통 방식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홍 차관은 그러면서 2019년 1월 입법 예고하고 1년간의 논의를 거쳐 관련 규칙을 만든 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재포장금지법이 내년 1월로 더 연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플라스틱 가정생활 폐기량은 2016년 966톤, 2017년 1082톤, 2018년 1226톤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닐을 포함하는 합성수지 가정생활 폐기량 역시 2016년 1147톤, 2017년 1203톤, 2018년 1295톤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정생활 폐기물의 35%는 포장지가 됐습니다. 저도 어제 집에 가서 분리수거 했거든요. 저녁에 퇴근하니까 집사람이 잔뜩 문 앞에다가 싸놔가지고 거의가 이제 다 그거예요. 비닐류 이런 거 플라스틱 그런 겁니다. 일부가 이제 그 종이류가 폐지류가 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게 단순히 수거, 선별, 재활용 이 시스템의 문제로만 봐야 될 것이냐. 가장 근본적으로는 포장재, 비닐 폐기물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생긴 문제입니다. 홍정기 차관은 플라스틱 비닐 포장은 재활용도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를 위해선 재포장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K방역을 했지 않습니까? K방역에 못지않는 K포장재 줄이기를 우리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우리나라의 생산, 유통, 소비 구조에 맞는 그런 포장재 줄이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해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당초 목표한 대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홍정기 차관을 거들며 특히 일부 언론 보도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재포장금지법이 아닌 할인금지법, 생필품값 줄줄이 오를 것 같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의 기사로 사실을 호도했던 겁니다. 모 언론사에서 재포장금지법 시행규칙이 묶음 할인을 막는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그 논란의 발단을 제공을 했는데요. 근데 이거를 그 논란 때문에 좀 미룬 거예요. 내년 2021년 1월로 지금 미룬 상태입니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유예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포장 폐기물은 계속 나올 거예요. 논란이 됐던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정확한 표현은 현행법에 허용된 종합제품으로서 판촉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처럼 공장에서부터 5개들이 한 묶음으로 나오거나 애초 출고될 때부터 여러 제품이 함께 담겨 있는 경우 이는 개별 제품 포장 위에 다시 포장을 해도 재포장금지법상 재포장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걸 마치 2개를 묶어 제값받고 팔면 재포장이 아니고 한 푼이라도 깎으면 재포장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할인방지법으로 호도했던 겁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아예 5개월 더 유예된 기간에 논의를 거쳐 공장에서부터 재포장돼 나오는 제품들도 지금처럼 그대로 둬야 하는지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재포장 금지법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 2차 포장재 문제까지 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2차 포장재까지. 그러니까 애초에 제품을 만들면서부터 포장을 2차 포장까지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 이것까지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에선 이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포장 재질 규제,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 횟수 규제, 합성 수지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폐기물 부담금 제도 등이 논의됐습니다. 관련해서 제품 포장, 유통 포장 등 모든 포장재의 신고 등록과 횟수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독일의 신포장재법과 택배용 재사용과 관련된 핀란드의 리팩 서비스 등 EU 국가 사례들이 언급됐습니다. EU의 경우는 사용된 재질에 관계없이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사용 배출되는 모든 포장 폐기물에 대해 일정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선 또 미국 월마트의 포장재 5% 줄이기와 아마존의 적정 포장 가이드라인 등 해외 사례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플라스틱 줄이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줄여주셔야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비를 통해서 호응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환경부는 유통사와 제조사, 시민사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입법 취지는 살리면서 업계 혼란은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효 불급한 생활 폐기물을 줄이면서 소비자 권리도 침해받지 않고 업체들의 영업의 자유도 보장해줄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